안녕하세요. 백목세 저출산 대책 논문 읽기.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인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김태현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등하여 폭발적으로 증가된 인구가 1980년대 대체 출산 수준과 연간 1% 증가라는 선진국형 인구 특성을 기록한 지 불과 10여 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 최대의 현안 과제로 등장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 수준이 빠르게 감소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고,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된 것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 변동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결과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일이다. 저출산 대책은 장기 대책으로 장기간의 투자를 생각하고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추진할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가치관의 회복과 환경의 조성이다. 즉 결혼이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부분을 찾고 자녀로부터 얻는 행복과 즐거움이 어떤가를 논의해야 한다. 개인이 자신 행복을 위해 결혼과 자녀를 선택하는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들어가는 말 보니까 한 사회는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의 규모와 규조가 어떤가에 따라 인구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고 부담도 된다. 한 시점의 인구는 사회적 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변동하며 인구의 변동이 사회에서 또 다른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유리한 인구 규모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구 현상에 맞는 인구 정책을 도입하여 적응하고 있다. 1960년대 빠른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에 부담이 되므로 인구 억제 정책을 채택하여 노력한 결과 1983년 출산율이 대체 수준으로 감소했다. 출산 수준이 비교적 안정된 1996년에 기존의 억제 정책을 가족 보건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IMF 외관 위기를 겪으면서 결혼과 출산에서 지연 내지 기피 현상으로 출산율은 더욱 낮아졌다. 2000년이 지나면서 한국의 출산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급기야 2006년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등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인구가 1990년, 80년대 대체수준을 연간 1% 증가라는 선진국 인구 특성을 기록한 지 불과 10여 년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 최대 현안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런 형태로 저축되면 가까운 미래의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개인의 삶의 질을 결코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해방 이후 일련의 인구 변동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우리나라의 과거 미래의 인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글에서 이용한 자료는 주로 연도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인구 동태 통계 및 장래 추계 인구이다. 자, 이 1990년까지 인구 변동과 사회적 대응. 해방 당시 약 2,500명의 한반도 인구는 남한이 1,600만 명, 북한이 약 9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해방 직후 일본 만주 및 기타 중국으로부터 기한민과 한국전쟁 전에 남북한 간 인구 이동, 한국전쟁에 인한 피난민 정착, 주로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의 이동 등에 의한 인구 요란기를 거치면서 1960년의 한국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증가하여 해방 당시 한국반도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가 되었다. 1960년대는 학교 출산은 6.0, 후진국제에서 가장 출산이 높은 사회가 되었다. 이때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연 3%로 약 23년마다 인구가 배가 되는 인구 폭증 현상이 나타났다. 1955년경부터 출생아 수가 폭증하는 베이비붐 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하겠다. 1960년에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총 인구의 2.9%로 매우 낮지만 유소년 0에서 14세 인구는 40.3%로 급증하여 일할 수 있는 생산 연령 15세 60세 인구는 54.8로 겨우 반을 넘는 수준이었다. 이때 평균 수명은 남녀 모두 여전히 60세 미달하여 연소인구 중위연령 20세 미만으로 유소년 부양비가 77.2%, 부양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큰 부담이 되었다.
1962년부터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이 시행으로 급증하던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여서 1970년에 4.07이 되었으나 출산화수는 1971년 다시 연간 1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났다. 1970년 전후에 출산한 세대가 2010년에 38, 42세로 48, 50세 인구 규모의 벽운가는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1960년 이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졌으나 출산을 하는 가임기 여성 인구는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50세 전후 2010년 기준 인구 증가는 한국 전쟁에 나타난 베이비붐 현상이란다면 1960년대 중반에 출생아수 감소함과 45세 전후 연령층은 해방전 혼란기에 출생아수가 급감과 영유아기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임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 후 사회 안정에 보니까 60년대에 2,500만 명, 70년 10년 만에 3,200만 명, 10년에 700만이 늘었고요. 80년대 3,860만이 늘었고 90년대 4,200만 다시 4,400만이 늘었고 2000년에 4,700, 500만이 늘었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게 그 0에서 14세가 42점에서 34점, 25점, 21점으로 줄고 노령인구가 65세에 2.9에서 7.2, 뭐 지금은 뭐 20% 가까이 되죠.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기 베이붐 해상하던 1955, 64년생이 1980년에 15세 이상 생산 연령 인구에 진입하여 인구의 연령 구조는 개선되었다. 노인형 인구가 미비한 증가에 머무는 동안 유소년 인구가 높아졌다는 걸 통계를 봤죠. 출산율이 급격한 감소로 1990년대 인구 증가율은 0.99, 1.0을 하회하면서 청진구 인구 증가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출산율이 예상보다 빨리 감소하므로 정부는 1990년 전후부터 적정 출산 억제 정책을 완화, 예를 들면 피임이나 인공유산에 대한 지원 중단하면서 출산율이 잠시 증가하지만 하향 안정기에 들어간 1996년에 출산 억제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인구 자질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 이의 경제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출산율은 다시 1.5명 미만으로 낮아졌고 2000년대 밀레니엄 베이비라 해어 일시적으로 출산이 증가했으나 그 수준은 1.47로 여전히 1.5를 밑돌았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인구 변동의 특기 현상 중 하나는 출생 시 성비 불균형이 심하였다. 1980년까지 우리나라의 출생 시 성비는 107.15, 세계 평균 수준 103, 108을 유지하였으나 빠르게 증가해서 90년대는 116.5까지, 그러니까 남아선호 여성이 극심했다는 거죠. 그 서서히 감소해 최근에는 다시 세계 평균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비가 급등하는 현상은 희망자 수가 줄어들지만 남아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출산 억제를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인공임신 중절이 가능했고 초음파 검사 등으로 태아 성별을 조기에 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성비의 불균형은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태아의 성별과 인공임신 중절은 생명윤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태아의 성선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최근 남아선호 가치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출생 시 성비는 2005년 이후 정상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세 번째, 2000년대 인구 변동과 사회적 대안. 최근 실사 인구 총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0년 11월 1일 현재, 이게 지금 10몇 년 전 얘기니까요, 4,850만 됐고, 우리나라 인구는 여기 보면은 지금 출산 순위별 성비 80년대는 그러니까 여아 100명당 남아니까 이게 이제 81년대는 107이었는데 90년대 임신 중절하면서 116, 113, 110 이렇게 높아졌다가 최근엔 다시 103에 108 선진국 수준으로 다시 내려갔다는 걸 수가 있죠.
저출산 가치 형성 문제 등의 영향으로 다음 세대의 사회 부담을 주게 되는 초고령 사회를 예고한다.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1955년경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베이비 세대인 36세부터 55세까지이다. 이 베이비 세대는 1960년대와 70년대 교육 현장에서 중고등학교 입시제도의 변경, 대학의 확장 등을 압박하였고 1980년대는 민자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1990년대는 오히려 사회 중심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2010년대에 55세 인구가 65세 접어드는 2020년부터는 우리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끌어갈 세대이기도 하다. 이게 지금 10몇 년 전 얘기니까 그때 이제 2020년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 20% 이상 65세 이상 인구가 밀레니엄 베이비의 영향으로 2000년대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경우는 있었으나 97년 외환위기이고 경제 어려움이 겹치면서 출산율 감속도는 더 빨라졌고 2005년에는 학교 출산율이 1.08까지 떨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벌써 2005년에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거죠. 2007년 대제와 같은 문화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극저 출산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유선 인구의 감소와 노년 인구의 증가는 인구의 고령을 더욱 빠르게 한다. 우리나라 인구 중위 연령이 2000년에는 32세로 노년 사회가 되었으나 계속 상승하여 2010년은 38.1세가 됐다. 중위 연령이 40세에 달했다는 거죠. 자, 이게 1960년대에 보면은 이거 피라미드죠. 어린 인형이 많고 노년이 적은. 그러나 2010년, 5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어린 인건 줄고 중장년층이 많은데 이게 지금 15년이 14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역피라미드식이 이제 되는 그림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요. 인구제 변화로 유소년 부양비는 낮아지는 반면에 노년 부양비는 증가하고 있다.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인 총 부양비는 1985년에 52.1이었으나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95년에는 46.6으로 낮아졌다. 그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 증감이 교차하면서 총 부양비의 수준은 38에서 40 정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노년 인구의 빠른 증가로 총 부양비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유지하여 총 높은 생산 연령 인구와 인구의 구성비와 낮은 총 부양비는 우리 사회 부양 부담을 덜어 줄여주고 부의 축적 가능성을 높여주는 인구 현상이다. 앞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 노년 인구 증가와 함께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함으로 부양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사회 부의 측정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은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년 인구의 비노령화 지수의 증가를 보면 명확해진다. 1985년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년 인구가 14.5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35.0명을 지나 2010년에는 69.7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노령화 지수가 커지는 것은 장래 부양부담의 증대를 예고한다. 장래 인구 전망 이게 이제 인구 총조사 1985년 2010년 총인구 조사이죠. 우리나라 추계 인구 2060년까지 가면 이게 이제 2020년대 이게 이제 10몇 년 전에 추계한 건데요. 20년, 20년 5,200만 지금 뭐 비슷하게 추계를 하고 있죠. 그다가 이제 2060년에 가면 다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4,300만으로 다시 준다는 거죠. 그럼 60년 사이에 인구가 다시 5,200만 올라갔다가 다시 4,200만대로 내려간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65세 이상이 2000년에 7.2%였는데 2060년은 40%가 된다. 인구의 10명 중 4명이 노인이라는 얘기죠. 0-14세는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을 노동력의 고령화, 노년인구의 변화로 고령의 정도를 파악했다. 생산 연령 인구인 65, 64세 인구의 구성비가 높으면 생산성이 높고 부양부담이 적으므로 부의 축적이 수월하므로 경제적 발전이 빠르다. 그러나 생산 연령 인구의 연령 구조가 노령화되고
절대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양 부담이 커지게 된다. 표 5에서 생산 연령 계층인 15-24세를 실제 노동력으로 진입하기 전 단계인 15-24세와 주 노동계층 연령이 25-49세 그리고 은퇴하거나 노년 계층으로 진입하게 되는 50-64세 등 총 3개 연령 계층으로 구분하여 인구와 구성비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총 생산 연령 인구는 2020년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하지만 주 노동력 계층의 인구는 2010년부터 감소한다. 이 감소는 2020년이 지나면서 더 빠르게 진행된다. 이것이 지난 20년간 계속 낮아진 출산 수준의 영향으로 15-24세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비대했던 25-49세 인구는 50-60세로 노령화되면서 감소하기 때문이다. 총 부양비도 2020년까지 40 정도를 유지하지만 그 노년 부양비 증가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령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2010년을 고비로 주 생산 연령층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고, 다음은 2020년을 고비로 총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와 함께 총 부양비가 급등한다는 것이다. 그런 거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최종 부양비가 2000년에 39, 40이었는데 2030년은 60으로 뛰다가 2060년 되면 100으로 뛴다는 거죠.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총부양비가 된다. 노년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저출산의 그냥 단순히 출산율 감소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연 인구의 비노령화 지수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빠르게 상승한다. 2000년에 34.4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3분의 2를 넘었다. 2020년은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진다. 그 노령화 지수는 급등하여 2060년에는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4배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노령화가 지수가 급증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인구 변동은 장기적인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어떤 시점의 인구 형성이 사회 부담이 될 때에는 인구 문제가 이미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 수준이 빠르게 감소하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되었고,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된 것도 지난 20년 동안 인구 변동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결과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출산율이 너무 낮으면 노동력 부족, 복지 부담의 급증, 생산성의 저하 등 사회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면서 선진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출산율의 회복과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은 장기 대책이다. 장기간의 투자로 생각하고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추진할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은 가치관의 회복과 환경의 조성이다. 결혼이 개인 행복에 기여하는 부분을 찾고 자녀로부터 얻는 행복과 즐거움이 어떤가를 논의해야 한다. 개인이 자신 행복을 위해 결혼과 자녀를 선택하는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결혼과 부모님을 선택할 초, 중 등 학생 대상 인구 교육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결혼, 가족, 출산이 행복의 원천이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점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현행 초중등 교과서에서 수록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지식 중심의 내용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삶의 질 형성을 위한 우리 친가족 가치와 태도 형성을 위한 통합교육 과정으로 접근하여 양성평등, 결혼, 가정, 자녀가 행복의 원천임을 깨닫게 하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교육은 초중등 학생은 물론 대학생과 교사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가치 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각종 사회단체를 통한 교육과 연락을 통한 홍보도 중요한 정책이 된다. 그렇죠. 또 이번 사회교육선 교수님께서 또 교육에 대한 중요성. 사실 이게 십몇 년 전에 통계인데 거의 좀 비슷하게 맞아가고 있죠. 앞으로 2040년, 2060년 얘기가 먼 얘기였지만 곧 다가올 미래인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 읽겠습니다.